여의도 금융가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직장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긴 휴가에 들어갔다. 소 겉보기에 모든 것이 평화롭다. 하지만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지하 1층 외환시장팀 사무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형광등 아래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숫자를 쏟아내고 있으며 커피 자국이 번진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직원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 9시 전가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달러원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2만 3,800원대를 맴돌던 환율이 갑자기 수직 낙하한다. 1,475원, 1,475원, 이비스 말리오원, 불과 3시간 만에 30원 넘게 폭락한다. 외환 딜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한다. 이런 급락은 국제적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오늘 그 어떤 뉴스도 없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수석 트레이더가 동료에게 속삭인다. 이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야. 그의 말이 맞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작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개월간 준비해온 반격의 시작이다. 지난 2달간 원화는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려왔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원화 약세에 베팅했고 환율은 어느새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언론에서는 연일 원화 가치 폭락, 한국 경제 위기설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과 일본 매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은 침묵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한국의 외환 방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直接어떤 시제에서 유티그 상호 차이스 한도였고 모바일 케이보드라이 지세야 니사 기후에드 이자가 엘칸 엠드.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서울이 침묵한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적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방 금융시장이 휴장하는 바로 그 순간 방벽의 시간이 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미 수주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해왔다.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중 일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대규모 환해지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홍콩에 있는 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전화기가 울린다. 서울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뭐라고? 환율이 30원이나 떨어졌다고? 그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차트를 확인한다. 붉은색 하락 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의 펀드는 원화 약세에 크게 베팅해놓은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젠장. 우리가 당했어. 그의 탄식이 사무실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방시장이 문을 닫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포지션을 청산하려 해도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 서울이 정확히 이 타이밍을 노린 것이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 딜링룸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직원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 드디어 시작됐네. 수석 딜러가 중얼거린다. 그는 며칠 전부터 정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환율 차트에 나타난 미묘한 신호들,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뉘앙스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시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원화 약세에 확신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황급히 포지션을 뒤집고 있다. 공포와 탐욕이 순식간에 자리를 바꾼다. 이것이 외환시장의 속성이다. 그리고 서울은 이 속성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다. 다만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른 해석이 퍼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원화를 공격했던 투기 세력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다. 이 스마일 연펄이 무언을 넘으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서울은 지금 온 세계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 금융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연말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다나 대한민국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의 불빛들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다. 트레이더들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지하의 외환시장팀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작전 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2장 늑대들이 원화를 에워싸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홍콩 센트럴 지구 IFC 타워 48층에 위치한 블랙스톤 아시아 헤지펀드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린다. 창밖으로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다. 한국 원화가 다음 타겟이다. 펀드 매니저 마이클 첸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한다. 화면에는 원 달러 환율 차트와 함께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린 상황에서 한국은 고작 3.5%다. 이 금리 차이가 애를 2개월째 유지되고 있어. 역사상 최장 기록이지. 자금은 당연히 고금리인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원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해.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마이클의 분석은 언제나 날카롭기로 유명하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화 폭락을 정확히 예측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전력이 있다. 게다가 한국 정치 상황을 봐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펑크 났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야. 이런 나라 화폐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어? 마이클이 리모컨을 누르자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난다. 한국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외국인 자금 흐름 그래프가 화면을 채운다.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여기에 중국 경제 둔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지.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30% 넘게 빠진 게 우연이 아니야.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애널리스트가 손을 든다. 하지만 한국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997년이나 2008년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마이클이 씩 웃는다.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생각해봐.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에 묶여 있어. 쉽게 현금화할 수 없지. 게다가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될 수 있어. 미국 재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우리의 전략은 간단해. 원화 약세에 베팅하고 기다리는 거야.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 어쩌면 1,600원까지 갈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포지션을 쌓고 시간이 우리 편이 되도록 놔두는 거지. 회의가 끝난 후 블랙스톤 아시아는 대규모 원화쇼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선물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그리고 역외선도원, NDF 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다. 런던의 매크로 헤지펀드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들, 심지어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원화 약세 대열에 합류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기 자금이 원화를 향해 몰려든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에워싸듯이. 그리고 이 시기 베이징과 도쿄에서도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하이 푸둥의 한 고층 빌딩에서 중국 국영매체의 경제부 편집장이 부하기자를 부른다. 한국경제 위기설 기사 준비해. 원화 가치 폭락, 외국인 자금 이탈, 수출 둔화. 있는 대로 다 써서 특집 기사로 내보내.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편집장이 손을 저어 말을 자른다. 그건 다른 문제야. 중국은 자본 통제가 있잖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 한국에 집중해. 위안화 이야기는 빼고. 같은 시기 도쿄 니혼바시의 한 금융 분석회사에서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진다. 일본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한국 원화 위기를 부각시켜라. 엔화보다 원화가 더 위험하다는 논조로. 이렇게 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다. 블룸버그, 로이터, 니케이, 신화통신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이 앞다퉈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한국 1997년 외환위기 재현되나? 원화 가치, 올해 들어 주요 통화 중 최대 낙폭.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시장에서 탈출 중. 이런 헤드라인들이 매일같이 금융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한다. 서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분석관들이 해외 매체 동향을 정리해 보고한다.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은 역외 시장에서의 원화 매도 물량을 추적한다. 국민연금공단 투자전략실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변화를 감시한다. 모든 정보가 종합되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한국 원화에 대한 대규모 투기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경쟁국들의 여론전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내부회의에서 말한다. 적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투기 공격과 경쟁국들의 심리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고전적인 통화 공격의 교과서적 패턴이죠. 대응 방안은 지금 당장 맞대응하면 오히려 우리 카드만 노출됩니다. 적들이 우리 전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무분별하게 투입했다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IMF에 손을 벌려야 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달러 부채에 부담이 늘어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져만 간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다. 1,420원, 1,450원, 1,470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시장의 불안감도 함께 높아진다. 서울 명동의 환전소 앞에 줄이 길어진다. 해외여행을 앞둔 시민들, 자녀 유학비를 준비하는 부모들, 그리고 달러 예금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 모두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이맘때 1,300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500원이네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한 시민이 환전소 직원에게 묻는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복잡한 국제금융의 역학관계를 길거리 환전소에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한다. 간간히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론적인 발언만 나올 뿐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무기력한 대응, 속수무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 매주 비공개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반격의 시점, 투입할 자원의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 크리스마스 이브가 최적의 시점입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한다. 서방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트레이더들이 휴가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그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연말 환율은 각종 통계와 기업 회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모두가 이 계획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다. 좋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간다.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중 즉시 가용자금을 점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자산 환해지 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수출 대기업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환전 시점 조율을 논의한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된다. 늑대들은 여전히 원화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다. 제3장 간달프가 집강의를 들어올리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틀 앞둔 날 외환시장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아침 개장과 함께 환율이 급등하더니 몇 분 만에 다시 급락한다. 그리고 또다시 급등, 급락. 마치 심전도 그래프처럼, 아니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2,388원에서 1,485원으로 치솟았다가 1,478원으로 떨어지고 다시 1,484원까지 올랐다가 또 1,479원으로 내려간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불안정한 시장으로 보일 뿐이다. 하지만 우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에게 이 패턴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정부가 선을 그었어.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하 직원들에게 말한다. 그의 앞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환율 차트가 펼쳐져 있다. 이 패턴 봐. 환율이 1,485원에 근접할 때마다 누군가 강하게 밀어내고 있어.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면 이렇게 일정한 선에서 튕겨나오지 않아. 이건 정부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거야. 그가 차트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여기 발 1,485원 20전까지 갔다가 정확히 이 순간 대량 매도가 터졌어. 우연의 일치라고? 말도 안 돼.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5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건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야. 이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지.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발록 앞에 서서 외친 말 알지? You shall not pass. 지금 정부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 시기 외환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환율이 특정선을 넘어서려 할 때마다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 물량의 규모와 타이밍으로 볼 때 개인이나 일반 기관의 소행이 아님은 분명하다. 정부가 라인을 긋는 건 2가지 목적이 있어. 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한다. 첫째, 심리전이야. 투기꾼들에게 여기까지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환율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은 이 라인을 보면 생각하게 돼. 혹시 내가 잘못 베팅한 건가? 정부가 정말 막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면 포지션을 줄이거나 청산하게 되거든. 둘째는 뭔가요? 젊은 직원이 묻는다. 둘째는 더 중요해. 정찰이야. 정부가 이렇게 라인을 긋고 방어하면서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테스트하는 거야? 환율을 밀어올리려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막으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필요한지 측정하는 거지.
일종의 사전 정찰 작전인 셈이야. 이 분석은 정확하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비공개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역의 NDF 시장에서의 원화 숏 포지션은 약 150억 달러로 추정됨. 이 중 60%가 홍콩 및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로 파악됨. 연말 종가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8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80억 달러는 약 12조 원에 해당한다. 웬만한 국가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 정도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것이 걸려있다. 연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적 체면이자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톱니바퀴 패턴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홍콩의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첸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의 펀드는 이미 원화숏 포지션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다. 환율이 1,500원, 1,550원까지 오르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환율을 억누르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 그가 팀원들에게 묻는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합니다만 문제는 그걸 얼마나 쓸 의지가 있느냐죠. 내 생각엔 그들도 한계가 있어. 1997년 트라우마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공격적으로 쓰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 게다가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결국 우리가 버티면 그들이 먼저 물러날 거야. 하지만 그의 예측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톱니바퀴 패턴이 갑자기 사라진다. 환율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진다. 1,480원대에서 미세한 등락만 있을 뿐 그 격렬했던 지그재그 움직임이 온데간데 없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상한의 여의도의 한 트레이더가 중얼거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리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는 이 정막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정부가 정찰 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든 화력이 내일 아침을 위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은 이날 밤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한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고 긴급 연락망이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도 마찬가지다.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원래 시간 켜져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해외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팀들이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을 받는다. 회의 내용은 극비로 분류되지만 참석자들은 무언가 큰 일이 임박했음을 직감한다. 내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귓속말한다. 한해지 작업 물량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봐요. 밤이 깊어간다. 서울의 금융가는 겉보기에 평화롭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이 응축되고 있다. 간달프가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이제 내리칠 일만 남았다. 새벽 4시 한국은행 지하의 외환시장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진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고 필요한 자금은 이미 배치되어 있다.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 준비됐습니까? 팀장이 묻는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개장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오전 8시 50분 서울 외환시장 개장 10분 전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주요 통화의 실시간 시세가 흘러가고 있다. 뉴욕과 런던은 휴장 상태, 도쿄는 막 폐장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만이 활동 중이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날이다. 바로 이것이 서울이 노린 지점이다. 팀장이 시계를 확인한다. 8시 55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목소리는 침착하다. 전원 준비 상태 확인. 1팀 준비 완료. 2팀 준비 완료. 3팀 준비 완료. 보고가 차례로 올라온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창구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은행 직접 개입분, 국민연금 환해지분, 그리고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 개입분. 새해의 갈래의 화력이 동시에 발사될 예정이다. 9시 정각 개장벨이 울린다. 처음 5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간다. 환율은 1481원 선에서 시작해 소폭 등락을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다. 크리스마스 이브답게 조용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9시 7분, 첫 번째 파도가 몰아친다. 갑자기 대규모 달러매도 주문이 시장에 쏟아진다. 1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한다. 이스왕 파발존이 무너지고 젠 475원, 1젠 470원을 연달아 뚫는다. 딜링룸마다 비명이 터져나온다. 뭐야 이게? 대체 누가 이렇게 물량을 쏟는 거야? 환율 급락. 손절해. 빨리 손절해. 원화쇼 포지션을 가진 트레이더들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다. 그들은 환율 상승에 베팅했는데 환율이 반대로 폭락하고 있다. 손실이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 홍콩의 마이클 첸은 이 순간 샤워를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휴일 분위기에 젖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린다. 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전화를 받는다. 뭐? 환율이 얼마라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간다. 불과 10분 전까지 1481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468원이라니. 그의 펀드가 가진 원화 숏 포지션은 이미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포지션 청산해. 지금 당장. 그가 소리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서방 시장이 휴장 중이라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청산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없어요. 부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마이클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덫에 빠졌다는 것을. 서울이 정확히 이 타이밍을 노렸다는 것을. 서방 금융시장이 문을 닫고 주요 트레이더들이 휴가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을. 완벽한 기습이야. 그가 중얼거린다. 전쟁사에서 배운 원칙이 떠오른다. 적이 가장 방심할 때 공격하라. 적의 반격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공격하라. 서울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행한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9시 25분 국민연금공단의 환해지 물량이 시장에 투입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 주문이 쏟아진다. 환율은 1465원 선마저 무너뜨리고 1460원대로 진입한다. 국민연금까지 나섰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온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이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저항할 수 없다. 이 순간 여의도의 한 외국계 투자은행 딜링룸에서 긴급 전화회의가 열린다. 서울지사와 홍콩 본사, 싱가포르 지사가 동시에 연결된다.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지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린다. 한국 정부의 대규모 개입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포지션은요? 원화율 포지션 8억 달러. 현재 손실 규모는 약 2,4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린다. 청산하세요. 지금 당장?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비슷한 대화가 전 세계 수십 개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오가고 있다.
원화 약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앞다퉈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환율 하락은 더욱 가속화된다. 공포가 공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노린 효과다. 초기에 강력한 개입으로 시장 심리를 뒤집어 놓고 그 이후의 하락은 시장 스스로가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전략이다. 오전 11시 환율은 1452원까지 떨어진다. 불과 2시간 만에 29원이 하락한 것이다. 이 정도의 급락은 대형 국제 이벤트가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오늘 그 어떤 뉴스도 없다. 오직 서울의 의지만이 이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사무실에는 긴장된 안도감이 흐른다. 2차 목표 달성했습니다. 환율 1,450원대 진입 확인. 팀장이 보고를 받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시장이 반격해 올 수 있습니다. 1,460원 방어선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그의 예상대로 시장의 반격이 시작된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2대453원, 1대55원, 3,458원. 일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환율이 반등을 시도한다. 반등 시작됐습니다. 1,460원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준비되어 있다. 환율이 1,460원에 근접할 때마다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듯 환율은 1,46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 이 공방전이 오후 내내 계속된다. 환율은 1,455원에서 1,459원 사이를 오가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서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이 폐장한다. 최종 환율은 1,453원, 전일 대비 28원 하락이다. 연중 최대 낙폭이자 한국 외환시장 역사상 손에 꼽히는 일일 변동폭이다.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사무실에서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밤샘 작업의 피로가 성취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하지만 축하는 잠시뿐이다. 팀장이 직원들을 모은다. 오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시장은 열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말 종가를 1,460원 아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의 말대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승리는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승부는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가려질 것이다. 그날 저녁 서울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다. 사람들은 삼겹살을 굽고 치킨을 시키고 케이크를 자른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날 외환시장에서 벌어진 전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다른 종류의 파티가 열리고 있다. 흉리의 기쁨과 함께 다가올 전투에 대한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다. 한수석 트레이더가 동료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말한다.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어. 우리가 헤지펀드들을 박살냈어. 그래? 그 잘난 월스트리트 녀석들이 오늘 얼마나 당했을지 생각하면 통쾌하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저 녀석들 복수하러 올 거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한국은행 지하 사무실에서는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3시간의 전격전은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된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대형 회계법인 사무실. 연말이면 이곳은 전쟁터가 된다. 수백 명의 회계사들이 밤낮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숫자를 맞추고 마감 기한에 쫓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환율 때문이다. 선배, 이거 어떻게 해요?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이나 떨어졌잖아요. 어제까지 작업한 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내 회계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선배의 계사가 한숨을 쉰다. 당연하지. 외화부채 평가, 외화자산 평가, 환산손익계산.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나마 환율이 내려가서 다행이야. 올라갔으면 정말 난리 났을 거야.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위해 막대한 달러 부채를 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해외 공장 건설, 기술 인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빌렸다. 이 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는 연말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자. 한 대기업이 100억 달러의 달러 부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환율이 1,400원일 때 이 부채의 원화 가치는 14조 원이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15조 원이 된다. 환율 시험 변동으로 1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장부상 부채가 1조 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연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달러 부채 총액은 대략 3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이 부채의 원화 가치는 30조 원 증가한다. 4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의도 한 증권사의 기업 분석팀장이 설명한다.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죠. 실제로 기업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 투자자들이 일일이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수정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은행에는 BIS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기준으로 은행의 자기 자본이 위험가 중 자산의 몇 %인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한국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의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지점 대출, 외화 채권, 해외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율이 오르면 이 자산들의 원화 환산 가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위험 가중 자산도 증가한다. 분자인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면 당연히 BIS 비율은 떨어진다. 한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이 말한다. 연말 환율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BIS 비율이 0.1%포인트만 떨어져도 금융당국에 설명해야 하고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 때문에 BIS 비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투자자들이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그걸 좋게 봐주지 않거든요. 한국 은행들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건 결국 소비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연말 환율은 민감한 문제다. 한국의 대외 부채는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을 적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대외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달러로 갚아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통계상 수치가 악화되는 것이다. 이 통계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털어놓는다. 솔직히 말하면 연말 환율 관리는 일종의 화장입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국가의 대외 부채 통계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도록 하는 거죠. 실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인식이 곧 현실이에요. 숫자가 좋아 보이면 실제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이 화장의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환율이 1,550원으로 연말을 마감했을 경우와 1,450원으로 마감했을 경우를 비교해보자. 그 차이 100원은 한국 기업들의 장부상 부채를 약 30조 원 차이 나게 만들고 은행들의 BIS 비율을 0.
이어서 3% 차이 나게 만들며 국가 대외 부채 통계를 수십조 원 차이 나게 만든다. 이 모든 숫자들이 내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검토할 때,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대출해 줄지를 결정할 때, 이 연말 환율 기준의 통계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심리적 효과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도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환율이 급등하면 이 나라 경제가 불안정하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이것이 실제로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형성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환율 급락은 바로 이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환율이 30원 떨어졌다는 뉴스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만만치 않구나. 원화를 공격하면 통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화 공격에 가담하려던 투기 자금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린 효과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이런 연말 환율 관리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분식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임의적인 환율로 통계를 만들면 장기적으로는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 교수가 말한다. 연말에만 환율을 관리하고 1월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 환율 통계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화장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런 학술적 비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당장 내일의 재무제표가, 다음 달의 신용등급 평가가, 내년에 자금 조달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신뢰도를 논할 여유가 없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서울의 외환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승리는 거뒀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스릉랑이라는 방어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반격에 무너질 것인가? 강남의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들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하늘이 1,450원대로 끝나는 경우와 1,480원대로 끝나는 경우.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 루자쩌이 금융지구의 한 고층 빌딩, 중국 최대 국영투자은행의 전략 분석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원화의 환율 차트와 함께 1년 중일 삼국의 수출 경쟁력 비교 그래프가 띄워져 있다. 서울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환율을 30원 넘게 끌어내렸습니다. 젊은 애널리스트가 보고한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나? 수석 전략가가 묻는다. 외환 보유고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석 전략가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 한국 원화의 가치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지. 삼성전자와 BOE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경쟁한다고 치자. 둘 다 비슷한 품질이 제품을 만든다면 결국 가격 경쟁이 되지 않나? 그가 설명을 이어간다. 삼성이 $100에 팔던 패널이 있어. 원화가 강세면 삼성은 이 가격을 유지하기 쉬워. 하지만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기준 가격을 낮춰도 원화로는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맞아. 삼성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 이것이 환율 전쟁의 본질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숫자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간 수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위안화를 조용히 약세로 유도해왔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꾸준히 하락해왔다. 이것이 중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분석한다. 중국의 위안화 관리는 정교합니다. 급격한 평가 전환은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가치를 낮추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도 이런 살금살금 전략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게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위안화처럼 자본 통제를 할 수 없다. 환율을 방어하려면 순수하게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쿄에서도 비슷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2년간 달러 대비 30% 넘게 가치가 하락했다. 한때 110엔대였던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섰다. 이것은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였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엔화 약세 덕분에 크게 개선되었다. 도쿄 마루노우치의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가 말한다. 엔화 약세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극도로 낮게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죠. 표면적으로는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약세면 한국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 엔화가 약세면 일본 제품의 달러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분야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서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환율만 우리에게 유리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전자산업협회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원화만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엔저 공세를 동시에 맞아야 한다. 이것은 한국 수출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 소장이 경고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조용한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로 유도하고 일본은 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만원화 가치를 지키겠다고 고집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환율 방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환율이 낮다고 자국 통화 가치가 높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원화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추고 해외 원자재 구매 비용을 줄이며 달러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환율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실적이 환율에 크게 좌우되고 이들의 실적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환율 급락 이후 한중일 삼국의 환율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환율 방어에 성공하면 위안화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엔화 약세 전략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 보이지 않는 삼국 경쟁 속에서 서울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국처럼 자본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일본처럼 통화 정책의 자유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열린 경제와 제한된 정책 수단 사이에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가 토로한다. 중국은 자본 통제로,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방어하면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국제금융질서에서 공정함이란 종종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다. 이 환율 전쟁에서 한국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환율 숫자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 여의도 한국은행 본관의 한 회의실. 연말을 며칠 앞둔 시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분위기는 미묘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공적인 개입 이후 환율은 1,45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도감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다. 현재까지 투입된 외환보유고 규모는 얼마입니까? 한 간부가 묻는다. 직접 개입분과 간접 개입분을 합쳐서 약 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환해지 규모는요.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추정으로는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150억 달러, 약 22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불과 며칠간의 환율 방어에 투입된 자원이다. 이 속도로 계속 쓰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중 즉시 가용한 자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달은 가능하겠지만 연 단위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환율 방어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마치 만성질환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질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을 의학적 비유로 설명하는 전문가가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한 교수가 말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환율 문제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급성이었어요. 갑자기 환율이 치솟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위기가 터지는 방식이었죠. 그때는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했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간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천히, 꾸준히, 구조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 무역수지 악화, 자본 유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요. 만성질환에는 만성질환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고혈압 환자한테 응급실에서 쓰는 강력한 약을 계속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혈압이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무리가 가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억누르는 것이 딱 그 상황입니다. 당장의 증상은 완화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근본 원인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4인 5%인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5.5%다. 이 2%포인트의 차이가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돈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른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는 경상수지 악화다. 한때 한국은 GDP 대비 7%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이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정체되는데 수입은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셋째는 재정 적자다. 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외환보유고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채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환율 상승 베팅이 늘어나요. 지연 전술을 쓰면서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교수의 분석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이다. 국민연금의 상황도 복잡하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환해지의 메커니즘을 단순화하면 이렇다.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담보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으므로 국민연금은 이 차이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환해지 비율 10%당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닙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해도 팔기 전까지는 장부상 수익일 뿐이에요. 하지만 환해지 비용은 현금으로 나가는 실제 비용입니다. 미실현 수익과 실현된 비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한 학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젠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자산을 팔아야 해요. 지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까요?